서울의 하늘을 꿰뚫는 아우라 타워 최상층. VVIP 의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죽음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침대에 누워있는 존재의 쇠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몰락해가는 여제를 가두어둔 유리 감옥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아우라테크의 심장. 강유진 회장이 그곳에 있었다. 한때 얼음 여제라 불리며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동시에 호령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눈꺼풀 뿐이었다. 희귀신경 퇴행성 질환. 의료진들이 임시로 저체온성 뇌안개 증후군이라 명명한 이 병은 불과 6개월 만에 그녀의 강력했던 육체를 무력화시켰다. 근육은 기능을 잃었고 한때 빛나던 지성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희미하게 깜박였다. 그녀의 침대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주치의나 교수가 태블릿 PC에 바이탈 사인을 노려보며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모든 수치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반응이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약물 조합은 이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명의도 이 정체불명의 적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들 뒤편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슈트를 입고 있었다. 강유진의 유일한 혈육이자 아우라테크의 부회장 강태민이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무감각했다. 오히려 그는 값비싼 파텍 필립 시계를 몰래 확인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누나의 생명 유지 장치가 내는 단조로운 소리가 그에게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릴 터였다. 강유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비록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의 위선적인 슬픔과 그가 숨기고 있는 노골적인 탐욕을 읽었다. 저짐승,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누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 분노가 피 대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지만 그녀의 몸은 그 분노에 반응하지 않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아우라테크의 이사회를 압도하고 있었다.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던 경쟁사 대표를 날카로운 논리와 데이터로 조각내버렸던 기억이 생생했다. 여러분의 무능은 감탄할 수준이군요. 이제 내 방식대로 하지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하나에 거구의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 강유진이 이제는 스스로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전락했다. 강태민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나 교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극히 염려스럽다는 듯한 톤으로 말했다. 교수님, 누님도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평생을 완벽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의미 없는 연명 치료보다는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존엄사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유진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살인자. 저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다.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려 했다. 안 돼. 내 제국이야. 내 인생이야. 내 놈에게 줄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희미한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오직 눈동자만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태웠다. 강태민의 제안에 의료진은 침묵했다. 법적 보호자이자 유력한 차기 회장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나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부회장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사회와 상의하여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힘겹게 대답했다. 강유진은 절망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라 사형 집행인이었다. 그녀의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이제 그녀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유진의 몸이 약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뇌안개가 다시 밀려오고 있었다. 의식이 옅어지며 현실 감각이 무뎌졌다. 눈앞에 강태민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아직 복수해야 할 대상이,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테크의 미래를 생각했다. 자신이 사라진 후 저 하이에나의 손에 망가질 제국을 생각했다. 의료진이 황급히 움직였다. 안정제가 투여되고 경련은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의 의식을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강태민은 모니터의 수치가 다시 안정되는 것을 보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지루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나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을 전리품을 원했다. 강태민은 의료진을 향해 손짓했다. 모두 나가보시지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누님과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의료진은 망설였지만 이내 하나둘씩 방을 나갔다. 묵직한 방화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유진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 죽어가는 여제와 그녀의 죽음을 재촉하는 포식자만이 남았다. 강태민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누나의 앙상한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누님, 이제 그만 쉬시지요. 평생 너무 애쓰셨잖습니까? 아우라는 이제 제가 알아서 잘 이끌어갈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그의 속삭임은 뱀의 혀처럼 차갑고 매끄러웠다. 그는 강유진의 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 그리고 그 비밀 연구 말입니다. 프로메테우스였던가요? 누님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것.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드릴 테니까. 그 말이 강유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놓았다.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의 미래이자 인류의 미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강태민의 손에 들어간다면 재앙이 될 터였다. 강유진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이고 입이 벌어졌다. 아, 안, 돼. 하지만 목소리는 없었다. 오직 공기 빠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역시 아직 듣고 계셨군요. 하지만 어쩌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실 텐데. 잘 가요. 나의 위대한 누님. 그는 산소 호흡기의 밸브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가 밸브를 미세하게 조절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태민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고 짜증 섞인 얼굴로 문 쪽을 돌아보았다. 누구야, 내가 방해하지 말라고.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문 앞에는 그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강유진의 충직한 개인 비서. 박진수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박 실장은 강태민의 분노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곧장 침대로 다가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다소 격앙된 모습이었다. 부회장님,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강태민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보고 박 실장. 지금 제정신인가 누님이. 이 상태인 게 안 보이나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 박 실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태민을 지나쳐 강유진의 곁에 섰다. 그는 의식이 거의 꺼져가는 여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강태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암호와도 같은 단어들을 나열했다. 그것은 강유진이 건강할 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박 실장에게만 일러두었던 비상계획. 라자루스 프로토콜의 일부였다. 박 실장은 강태민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부회장님. 회장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회장님의 모든 의료 결정권은 일시적으로 제가 위임받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까지 게 뭔데 법적 대리인은 나야. 박 실장은 품 안에서 태블릿을 꺼내 강유진이 미리 서명해둔 전자위임장을 보여주었다. 회장님의 의식이 불명확해질 경우 특정 조건 하에 발동되는 긴급 조항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강태민은 이를 갈았다. 저 충직한 게 마지막 순간까지 발목을 잡는군.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박 실장을 제압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박 실장의 말이 맞았고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는 자신의 슬퍼하는 동생 연극이 모두에게 탄로날 터였다. 그는 한 발 물러서는 척했다. 좋아. 어디 해볼 테면 해봐. 하지만 명심해. 누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박 실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의료진을 다시 호출했다. 지금 당장 회장님을 이동시킬 준비를 하게. 모든 생명 유지 장치를 휴대용으로 교체하고 헬기를 대기시켜. 나 교수가 경악하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지금 회장님의 상태로는 10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박 실장의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제가 아는 유일한 곳,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는 다시 강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버티셔야 합니다. 태양의 집으로 갑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그 예언의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태양의 집, 그 단어가 강유진의 꺼져가는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후원하던 수많은 기관 중 하나인 외딴 곳의 작은 보육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병에 걸리기 직전 정체불명의 조언자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희망의 단서였다. 강태민은 태양의 집이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보육원 박 실장. 자네 미쳤군. 이제는 기도라도 하겠다는 건가. 과학이 실패한 곳에서 신을 찾겠다고. 그는 박 실장의 발악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죽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 실장에게 돌아갈 터. 그는 기꺼이 그 쇼를 관람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유진의 침대가 이동식 카트로 변환되었고 각종 모니터와 펌프가 부착되었다.
강유진은 극도의 혼란과 희미한 희망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박 실장의 충성심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이 무모한 도박이 자신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장식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병실에 누워 강태민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알 수 없는 희망에 모든 것을 거는 편이 나았다. 헬기로터 소리가 펜트하우스 창문을 흔들었다. 강유진의 침대가 문 밖으로 밀려나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가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태민의 차가운 미소였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강유진은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태민. 내 놈이 웃는 것은 오늘까지일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이 차가운 밤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의료용 헬기의 로터 블레이드가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격렬하게 갈랐다. 강유진은 좁은 기체 내부의 진동과 소음에 갇힌 채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지 절감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희미한 바이탈 사인을 붙들고 있었지만 모니터에 뜨는 숫자들은 절망적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주치의 나 교수는 휴대용 초음파로 그녀의 뇌 혈류를 확인하며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박 실장 이대로는 30분도 못 버팁니다. 뇌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당장 회항해야 합니다. 박진수 실장은 조종석을 노려보며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속도를 더 높이게. 나 교수님, 회장님을 안정시키는 데만 집중해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커리어와 어쩌면 목숨까지도 이 무모한 도박에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강태민의 그 만족스러운 미소를 떠올리면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강유진의 의식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굉음과 육체의 고통 사이로 그녀는 박 실장이 언급했던 태양의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것은 3개월 전, 이 끔찍한 병이 발현되기 직전에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편지에는 고대 천문도처럼 보이는 복잡한 도표와 함께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제의 왕관이 녹아내릴 때 그림자 없는 아이가 새로운 태양 아래서 그녀를 구원하리라. 당시 강유진은 그 편지를 미신을 신봉하는 자의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하고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박 실장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유진의 비서로서 그는 그녀에게 오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했다. 강유진이 모든 현대의학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박 실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마지막 단서를 파고들었다. 태양의 집은 전국에 수십 개였지만 편지의 천문도가 가리키는 위도와 경도에 정확히 일치하는 곳은 단 하나. 강원도 산골의 낡은 보유권이었다. 헬기는 거친 착륙을 시도했다. 랜딩 기어가 자갈밭에 부딪히는 충격에 강유진의 몸이 들썩였다. 나 교수가 다급하게 안정제를 투여했다. 문이 열리자 산골의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곳은 아우라 타워의 인공적인 완벽함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의료진이 황급히 이동식 침대를 내렸고 그들 앞에는 낡은 2층 벽돌 건물과 겁에 질린 듯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태양의 집 박 원장이었다. 원장은 한밤중에 들이닥친 의료 헬기와 중환자 침대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박 실장이 다가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강유진 회장님의 개인 비서 박진수입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하여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이곳의 아이들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위엄을 잃지 않았다. 원장은 강유진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보육원의 가장 큰 익명 후원자 중 하나였다. 원장은 망설였지만 곧 길을 터주었다. 이쪽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고 있습니다만 박 실장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십시오. 의료진은 좁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침대를 밀고 들어갔다. 낡은 페인트 냄새와 아이들의 분유 냄새가 뒤섞여 강유진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평생 이런 환경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굴욕감과 함께 기묘한 이질감이 밀려왔다. 그들은 아이들의 공동 침실에 도착했다. 수십 개의 작은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낯선 소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일부는 뒤척이며 칭얼거렸다. 강유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나 교수가 외쳤다. 박 실장은 절망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인가. 강유진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뇌 속의 안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강태민의 조소 어린 얼굴을 떠올렸다.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다른 아이들과 떨어진 창가 구석의 가장 낡은 침대에서였다. 한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원래부터 깨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 이름표도 없는 낡은 내복을 입은 아이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의 어둠이 아니라 방 안의 혼란스러운 의료진을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다. 강유진의 흐릿한 시야가 기적처럼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 순간 강유진의 머리를 찢을 듯 울리던 이명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오직 그 아이의 눈만 볼 수 있었다. 그 눈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욕망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수천 년 된 호수처럼 깊고, 맑고, 또 무서우리만치 고요했다. 아이는 강유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 실장은 강유진의 눈동자가 고정된 것을 발견했다. 회장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강유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력을 끌어모았다. 이것은 이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원했다. 아니, 필요했다. 그 아이가 없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간은 단 3초. 결정은 내려졌다. 강유진은 의사들도 놀랄 만큼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그 여자아이 하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서 쇳소리가 났다. 저 아이. 박 실장이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저 아이 말입니까? 강유진은 눈을 깜박이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쥐어짰다. 입양. 하겠어. 지금, 당장.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 원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입양이라니요. 지금. 하지만 절차가. 나 교수도 경악했다. 박 실장. 회장님은 지금 선망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박 실장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강유진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미치광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얼음 여제의 눈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박 실장은 원장에게 다가가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 아니,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는 아우라 테크 법무팀이 맡을 겁니다. 원장님께는 상상 이상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습니다. 원장이 당황하며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은이는 4년 전에 문 앞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아무런 기록도. 박 실장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하은에게 다가갔다. 얘야,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그는 아이가 울거나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하은은 그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침대에서 스르르 내려와 마치 소풍이라도 가듯 자신의 작은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유진의 이동식 침대를 향해 걸어왔다. 아이. 하은은 침대 곁에 멈춰 섰다. 그녀는 죽어가는 강유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하은은 자신의 작은 손을 뻗어 강유진의 경련하는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닿는 순간 강유진의 모니터에서 울리던 경고음이 기적처럼 잦아들었다.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나,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모니터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강유진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다른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따뜻함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것이 환각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박 실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명령했다. 데려가. 그리고는 깊은 의식 불명 상태로 빠져들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철수한다. 나, 교수님. 아이도 함께 헬기에 태웁니다. 지금부터 저 아이는 강유진 회장님의 VVIP 보호 대상입니다. 의료진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선 재벌 총수와 그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 없는 5살배기 고아를 데리고 태양의 집을 빠져나왔다. 헬기는 다시 어둠 속으로 솟구쳤다. 강태민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이름 없는 고아라는 치명적인 변수가 끼어들었다는 것을. 아우라 타워 펜트하우스로의 귀환은 혼돈 그 자체였. 의료진은 강유진 회장의 기적적인 생명유지 상태에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정체불명의 5살 아이가 동행한 상황에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응급 상황 프로토콜이 발동되었고 강태민 부회장의 분노에 찬 연락이 빗발쳤지만 박진수 실장은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는 회장실 직속 보안팀을 동원해 펜트하우스 전체를 봉쇄했다. 회장님께서 안정을 되찾으실 때까지 그분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부회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의 접근도 불허한다. 강유진은
다시 그녀의 유리 감옥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헬기에서의 위급했던 상황은 거짓말처럼 안정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모니터의 수치들은 더 이상 죽음을 경고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하은을 격리된 방으로 옮기려 했지만 아이가 강유진의 손을 놓자마자 회장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 교수는 자신의 의학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못해 명령했다. 아이를 회장님 곁에 두게. 단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저 아이의 모든 생체 반응을 체크해. 그렇게 하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병실의 작은 간이 의자에 앉게 되었다. 아이는 거대한 방의 화려함에도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강유진의 앙상한 손을 잡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펜트하우스는 강압적인 고요함에 휩싸였다.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저 작은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인형처럼 앉아있는 모습에 섬뜩함마저 느꼈다. 하은은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숨을 내쉴 뿐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첨단 과학의 공간에서 거대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마치 고대 유적이 최신형 서버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듯한 부조화였다. 강유진은 깊은 꿈을 꾸고 있었다.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 부모님의 사고, 배신했던 연인, 그리고 아우라 테크를 지키기 위해 버려야 했던 수많은 것들이 검은 안개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얼어붙었던 혈관을 타고 천천히 심장으로 그리고 뇌로 퍼져나갔다. 안개가 걷히고 새벽 5시 동트기 직전의 푸른 빛이 통유리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바이탈을 체크하러 들어온 간호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유진 회장의 뇌파 모니터가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혼수 상태 환자에게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명료한 알파파, 알파웨이브가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나 교수님 당장 이리로 와주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나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들어왔다. 그들은 모니터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지난 6개월간 그들을 절망케 했던 저체온성 뇌안개 증후군의 특징적인 불규칙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심박,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것이 교과서적인 정상 수치였다. 마치 지난 몇 달간의 사투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강유진의 손을 잡고 있는 하은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유진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경련이 아니었다. 의식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열렸다. 수개월 만에 얼음 여제가 스스로 눈을 떴다. 흐릿했던 초점이 서서히 맞춰졌다. 그녀는 자신의 방 천장을 보았고 옆에 서 있는 나 교수의 경악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하은을 보았다. 아이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렸다. 강유진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안개가 걷혔다.
지성을 올가매던 쇠사슬이 풀렸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강태민의 배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던 마지막 본능적인 명령까지. 그녀의 입술이 갈라진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물.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물컵을 가지러 달려갔다. 나 교수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강유진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의 권위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나 교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나? 당장 박 실장 불러. 그리고 내 법무팀장도 지금 당장. 그녀의 명령에 의료진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여제가 돌아온 것이다. 박진수 실장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주군이 침대에 반쯤 기댄 채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박 실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강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 자네가 날 살렸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 그녀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강유진은 하은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무엇인가? 인간의 형상을 한 기적인가? 아니면 미지의 존재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것. 그리고 강태민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도 분명했다. 그녀는 하은의 머리를 아주 약하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김 팀장. 법무팀장이 도착하자 강유진이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개인 계좌에서 즉시 10억 원을 인출하게. 태양의 집 보육원 원장 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금 당장 집행해. 김 팀장은 놀랐지만 회장의 명료한 눈빛을 보고 즉시 태블릿을 꺼내 이체를 준비했다. 10억 원.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은을 데려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으며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의 제지를 뚫고 강태민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사설 의료팀을 대동하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박진수. 내 놈이 감히 날 막아. 누님은 지금 당장 정신 감정이 필요해. 저 애는 또 뭐야, 당장 끌어내. 그는 강유진이 깨어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소리쳤다. 그러나 강태민은 곧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강유진이 침대에 앉아 자신을 그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한때 이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얼음 여제의 눈빛으로.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이 뭐?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겼.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 아니, 죽었어야 했다. 강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강태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실망했나 보군. 태민아, 네가 그토록 바라던 내 부고 소식이 아니라서. 그녀는 김 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체 완료됐나? 김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10억 원. 방금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강유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유진의 손을 잡고 있는 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계집애는 뭡니까? 누님. 설마 저런 사이비에 속으신 겁니까? 저 애가 누님을 치료했다고 믿으시는 거냐고요. 강태민은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정신착란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사설 의료팀에게 눈짓했다. 당장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 이건 정상이 아니야. 감히 강유진의 나직한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조금 더 일으켰다. 비록 육신은 약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내 병실에서 내 허락도 없이 소란을 피우는 건 너다. 강태민 부회장. 그녀는 박 실장과 김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내 말을 똑똑히 듣고 지금 이 순간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준비하게. 강유진은 하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강유진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강유진은 강태민의 절망하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우라테크의 운명을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아이, 하은은 오늘부로 내 딸, 강하은이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강태민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입양, 그것만으로도 재앙이었다. 하지만 강유진의 다음 말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리고 내가 서명할 모든 유언장과 신탁의 유일한 상속자는 내 딸, 강하은이 될 것이다. 아우라, 테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지분은 이 아이에게 돌아간다. 알아들었나? 강태민. 강태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미쳤어, 누님은 미쳤어. 저 꼬마에게 속은 거야. 저건 무효야. 내가 당장 법원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유진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무효, 내가 내 재산을 내 딸에게 물려주겠다는데. 그게 왜 무효지? 네가 걱정하는 건 내 정신 상태가 아니라 네 손에서 빠져나갈 내 유산이겠지. 그녀는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부회장과 저 불청객들을 내보내게.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을 준비해.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전해. 강태민은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렇게는 안 끝나. 강유진, 넌 내 무덤을 판 거야. 저 계집애도 너와 함께 묻어버릴 테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강태민의 저주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유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낸 탓에 몸이 다시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앉아 있는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하은아, 강하은.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강유진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강유진의 선언은 단순한 폭탄 투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 테크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각 변동 그 자체였다. 그녀가 깨어났다는 소식, 그리고 10억 원의 수표와 함께 정체불명의 아이를 상속자로 지목했다는 소문은 금융가를 휩쓸었다. 아우라, 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와 상승을 반복하며 미친 듯이 요동쳤다.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얼음 여제의 기적 같은 귀환이 호재인지 아니면 그녀의 비상식적인 상속자 결정이 악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태민은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광기 어린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누나의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전에 그녀의 정신 이상을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강유진이 소집을 명령한 이사회보다 한 발 앞서 자신의 권한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그룹 총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안건이었다. 그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강유진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이 합법적인 회장 직무 대행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아우라 타워 80층. 거대한 타원형 흑요석 테이블이 놓인 이사회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은 평소 강유진이 앉던 의장석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비통함과 책임감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탐욕 혹은 충성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박진수 실장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었지만 회장 비서실장 자격으로 구석에 배석했다. 그는 강태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히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누님이시자 우리 아우라테크의 회장이신 강유진 회장님께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슬픔을 연기했다. 하지만 신은 저희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회장님의 정신적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태민의 측근인 재무담당 최 전무가 즉각 거들고 나섰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억 원입니다. 검증도 안 된 보유권의 개인 자산이라지만 10억 원을 즉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를 5살짜리 아이를 입양하고 전 재산의 상속자로 삼겠다니요. 이것은 명백한 판단력 상실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하은의 텅 빈 신원 기록과 태양의 집고의 초라한 전경이 대비되었다. 강태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직접 뵌 누님은 제가 알던 그 냉철하고 현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아이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저를 알아보시면서도 피해망상적인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호소했다. 여러분, 아우라테크는 강유진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주주들의 미래가 걸린 곳입니다. 총수가 이성을 잃은 상태로 그룹을 이끌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따라서 저는 이사회의 긴급 결의를 요청합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 강유진 회장님의 정신감정을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님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제가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아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였다. 강유진에게 충성했던 몇몇 이사들이 망설였다. 하지만 부회장님, 회장님이 직접 이사회 소집을 그 소집 명령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강태민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장님은 펜트하우스에서 그 정체불명의 아이와 함께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룹을 보호해야 합니다. 분위기는 강태민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그의 논리는 상식에 기반하고 있었고 강유진의 행동은 비상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최 전무가 거수 투표를 제안했다. 강태민 부회장님의 직무대행 선임 및 강유진 회장님의 직무정지 안건에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민의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중립적이던 이사들도 주저하며 손을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유진의 카리스마를 두려워했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권력은 강태민에게 있었다. 박진수 실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다. 과반수가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실의 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강태민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지금 회의 중인. 그의 말은 경악으로 바뀌어 목구멍에 걸렸다. 그곳에는 박진수 실장의 부축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강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병원복이 아닌 몸에 꼭 맞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종이처럼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 대신 박 실장의 팔을 가볍게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이사회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가,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흑요석 바닥에 울리며 모든 이사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강태민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누님, 어떻게 여기에?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하셔야.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혀가 꼬였다. 그녀가 걸어 들어온다는 것은 그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정신이 나간 채로 무력하게 강유진은 박 실장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 끝 자신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의장석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강태민을 차갑게 지나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는 대신 테이블을 짚고 서서 방 안의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훑어보았다. 손을 들었던 이사들은 마치 불에 댄 듯 황급히 손을 내리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강유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이사회실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다들 아주 바쁘신 모양이군요.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시선이 강태민에게 향했다. 강태민은 찔끔하며 의장석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강유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니, 앉아있게. 태민아,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나 보군. 오늘 마음껏 즐기도록 해.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녀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그래서 나를 직무 정지시키고 내 동생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녀는 비웃음을 날렸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적인 판단력을 한번 시험해 보지요. 그녀는 박 실장에게 눈짓했다. 박 실장은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강태민이 강유진의 부재 시에 독단적으로 추진하던 헬리오스 바이오와의 인수합병 계약서였다. 강태민은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막대한 비자금을 챙길 속셈이었다. 헬리오스 바이오, 유망한 신약 개발사라고 강태민 부회장이 강력하게 추천한 이 회사. 강유진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내가 어젯밤 깨어난 직후에
딱 3시간을 들여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스크린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헬리오스 바이오의 핵심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경쟁사 특허를 교묘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 검토 보고서, 그들의 임상 3상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 이메일, 그리고 헬리오스 바이오의 페이퍼 컴퍼니가 강태민의 측근인 최전무의 천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자금 흐름도까지. 이사회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전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다. 강태민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이건 모함이야. 누님이 뭘 안다고. 병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내 놈들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겠지. 강유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뇌안개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 제국을 좀먹고 있었어. 헬리오스 인수는 아우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놈의 주머니를 채우고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지.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아직 한계였지만 정신은 불타고 있었다. 내가 미쳤다고 그래. 미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저런 명백한 배임 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승인하려던 여러분보다는 내가 더 정신이 온전한 것 같군. 그녀는 손을 들었던 이사들을 하나하나 지목했다. 당신, 그리고 당신, 강태민에게 얼마를 약속받았나. 이사 자리 아니면 저 썩어빠진 헬리오스의 주식이라도 나눠받기로 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강유진은 다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내 상속 문제,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내 돈으로 기부를 하든 내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든 그건 이사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 하지만 이것, 그녀는 헬리오스 서류를 가리켰다. 이것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그리고 너, 강태민 부회장은 오늘부로 이 안건에서 배제된다. 최 전무는 당장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사팀은 즉시 헬리오스 건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도록.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사회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내가 요청한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안건은 강태민 부회장의 해임안, 그리고 헬리오스 계약에 관련된 모든 이사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 강유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휘청였다. 박 실장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나는 내 딸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내 것을 감히 노린 자들은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는 강태민의 무너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내 해임안에 투표할 용기가 있는 자는 다음 이사회에서 보도록 하지. 그녀가 떠난 이사회실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이사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강태민은 자신의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졌다.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그가 누나의 정신 이상을 공격하려 했지만 누나는 그의 배임을 공격하며 판 자체를 뒤엎어버렸다. 대리전 프록사이 월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강태민은 깨달았다. 누나를 예전의 방식, 즉 도구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승산은 없다는 것을. 이사회실에서의 승리는 강유진에게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주었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아우라 타워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단순한 병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는 동시에 그룹 전체를 지휘하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강유진은 여전히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녀의 침대를 둘러쌌고 그 화면에는 바이탈 사인이 아닌 아우라테크의 실시간 주가와 계열사 현황, 그리고 강태민의 자금 흐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았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신경퇴행성 질환. 그것은 너무나 편리한 진단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것은 점진적인 쇠약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리듯 명확한 시점부터 시작된 급격한 붕괴였다. 강태민이 그토록 서둘러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존엄사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음을 시사했다. 박 실장, 강유진이 링거를 맡고 있는 팔을 들어 태블릿을 가리켰다. 내가 쓰러지기 전 3개월간 내게 접근했던 모든 사람, 내가 마셨던 모든 음료, 심지어 이 펜트하우스의 공조 시스템 기록까지 전부 조사해 내 주치의였던 나 교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 박진수 실장은 이미 조사를 시작했음을 보고했다. 지시하신 대로 아우라테크 산하의 AURA 바이오 연구소와는 별개로 외부에 독립된 법의학 연구소 3곳에 동시에 의뢰했습니다. 회장님의 혈액 샘플과 모발을 분석 중입니다. 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에서 블록을 쌓고 있는 작은 아이 하은에게 향했다. 아이는 그 소란스러운 전쟁 상황실 한가운데서도 완벽하게 평온했다. 하은은 더 이상 강유진의 손을 24시간 잡고 있지는 않았지만 결코 그녀에게서 3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자신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하은을 감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하은을 이해할 수 없는 변수이자 회장님의 안정제로 받아들였다. 강유진의 두 번째 지시는 바로 그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은이 태양의 집 원장에게는 이미 10억을 보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난 병원, 부모, 4년 전에 어떻게 그 보육원문 앞에 오게 되었는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하지만 며칠 뒤 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처참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회장님, 이것이 저희가 찾은 전부입니다. 박 실장이 내민 파일에는 하은의 사진 한 장과 단 몇 줄의 기록만 있었다. 이름 하은 성 없음, 나이 5세 추정, 발견 일시 4년 전 겨울, 발견 장소 태양의 집 정문 앞.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경찰 기록도 병원 출생 기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원장의 말에 따르면 아이는 담요에 쌓인 채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그 어떤 쪽지나 소지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박 실장은 작은 증거 보관용 비닐 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녹슨 금속 조각처럼 보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물체가 들어 있었다.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담요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분석해 봤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합금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만 나왔습니다. 강유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비닐백을 받아들고 그 이상한 물체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마치 고대 문명의 유물처럼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광택을 띠고 있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블록 쌓기에 열중하던 하은이 처음으로 반응했다. 아이는 블록을 내려놓고 일어나 강유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 비닐백을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었다. 강유진은 아이의 눈을 보았다. 그 고요한 호수 같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갈망과도 같은 미묘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것이 내 것이니? 강유진이 묻자 하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강유진은 그 물체를 하은에게 돌려주었다. 아이는 그것을 받아쥐고는 다시 방구석으로 돌아가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앉았다. 강유진은 박 실장에게 말했다. 조사 방향을 바꿔. 하은이의 과거를 캐는 건 그만둬. 대신 이 아이의 기원을 추적해. 아우라 테이테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 인공위성, 빅데이터, 심지어 프로메테우스의 초기 데이터까지 전부. 박 실장은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에 놀랐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의 기묘한 능력은 그날 오후에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강태민의 배신 이후 강유진은 임원진에 대한 재신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라인으로 의심되지만 능력이 출중하여 쉽게 내치기 어려운 전략기획본부장 윤 전무가 펜트하우스로 호출되었다. 윤 전무는 강유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결백과 충성심을 강변했다. 회장님, 저는 강 부회장과 몇 번 식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헬리오스 거는 저도 모르는 사이. 그때까지 구석에서 그림책을 보던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윤 전무를 잠시 바라보더니 강유진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저 아저씨 냄새나요. 강유진의 동작이 멈칫했. 무슨 냄새? 하은아 아이는 코를 찡그렸다. 썩은 물고기 냄새. 그리고 거짓말 냄새. 윤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이의 말에 과민 반응하며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회장님.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강유진은 윤 전무를 막아 세웠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이의 감각을 믿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린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박 실장, 윤 전무의 개인 계좌와 법인 카드 내역. 지금 당장 특별 감사에 넘겨. 털어서 먼지 안 날 것 같으면 내보내. 윤 전무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그가 강태민으로부터 거액의 차명 주식을 상납받은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은의 냄새는 정확했다. 하은의 능력은 단순한 감각에 그치지 않았다. 그날 밤 강유진은 잠 못 이루고 아우라테크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강태민이 심어놓은 잔존 세력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이름과 계열사 간의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두통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놈의 뿌리가 너무 깊어.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바로 그때 잠옷 차림의 하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거대한 스크린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의 한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자산 운용사 두 곳을 가리켰다. 여기, 그리고 여기. 강유진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곳이 왜? 하은아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두 개인데 하나예요. 그리고 저기가 제일 약해요. 누르면 다 무너져요. 강유진은 숨을 멈췄다. 아이가 가리킨 두 회사는
표면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하은의 말을 듣고 다시 데이터를 뜯어보자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시간차를 두고 교묘하게 자금을 세탁하며 결국 강태민의 비자금 창구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대표는 강태민의 대학 동창이었다. 그곳은 강태민이 가장 신임하는 곳이자 동시에 모든 불법 자금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강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5살배기 고아가 아니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보고 있었다. 박 실장. 당장 감사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저 두 곳을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민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타였다. 그녀는 하은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품에 기댔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유진은 자신의 몸에서 약물이 아닌 순수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은이 가까이 있을 때 그녀의 뇌는 더 명료해졌고 몸은 더 강해졌다. 이것은 공생이었다. 하은아. 그녀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는 대체 어디서 온 거니? 하은은 대답 대신 강유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강유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과 이 아이가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 아우라 타워가 경멸스럽게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를 집어던졌다. 스위스제 최고급 시계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망할 것들. 그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이 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대한 월 스크린에는 그가 하은의 도움으로 강유진이 공격했던 두 개의 자산운용사, RS 캐피탈과 크로노스 인베스트먼트의 이름이 붉은색 경고와 함께 전멸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강유진은 특별 감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기업 폐체반을 투입했다. 검찰 출신의 아우라 테크 법무팀 에이스들과 회계법인의 저승사자들이 동시에 두 회사를 급습했다. 강태민이 수년간 쌓아 올린 비자금의 병목이자 핵심 통로가 단 반나절 만에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곳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고 강유진은 정확히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찔러왔다. 강태민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나. 강유진이 아무리 천재적인 경영자라지만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난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치명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펜트하우스에서 칩거한 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외부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머릿속에 태양의 집에서 데려온 그 정체불명의 아이.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계집애. 그 꼬마가 한 짓이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보안실로 향했다. 지문과 홍채, 정맥 인식까지 통과하자 두꺼운 방음문이 열리며 첨단 통신 장비로 가득 찬 작은 방이 나타났다. 이곳은 아우라테크의 그 어떤 보안망에도 잡히지 않는 그만의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태민은 자신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곱씹었다. 그는 처음부터 누나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단지
잠재우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광기는 몇 년 전 강유진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시작했을 때부터 싹 텄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기술을 강유진은 자신의 독점물로 만들려 했다. 강태민은 그 기술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부와 권력을 상상했다. 그는 누나에게 공동 경영을 제안했지만 강유진은 그를 차갑게 쏘아붙였다. 너에게는 그럴 자격도 그릇도 되지 않아. 태민아, 넌 그저 내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 그 말은 강태민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는 복수와 소유를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암흑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그림자 조직, 히드라의 입맞춤과 접촉했다. 그들은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었다. 수백억 원의 대가로 그들은 강태민에게 완벽한 독극물, 스테이시스 7을 제공했다. 스테이시스 7. 그것은 현존하는 그 어떤 검사로도 검출되지 않는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였다. 희귀신경 퇴행성 질환과 동일한 증상을 유발하며 뇌의 시냅스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하여 결국 뇌안개 속에 가두어 버린다. 피해자는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모든 장기가 기능을 멈추는 자연사에 이르게 된다. 부검으로도 그 어떤 혈액 검사로도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완벽한 범죄였다. 강태민은 주치의인나 교수의 의료팀에 심어둔 자신의 스파이를 통해 아주 미량의 스테이시스 7을 강유진의 일상적인 영양제에 혼합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강유진은 예상대로 무너졌고 그는 슬퍼하는 동생 역할을 하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타났다. 5살짜리 고아. 스테이시스 7의 유일한 변수. 강태민은 보안실에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 히드라의 입맞춤 브로커와 연결되는 비상회선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기계적으로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스터 강, 예정에 없는 연락이시군요. 일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강태민은 억눌린 분노로 소리쳤다. 마무리, 내 놈들의 완벽한 제품이 실패했다. 지금 당장 내 돈을 돌려주거나. 이 사태를 수습해 그는 자금줄이 공격당한 것과 강유진이 깨어난 사실을 쏟아냈다. 그녀가 살아났어. 그것도 모자라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브로커는 강태민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미스터 강, 스테이시스 7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외부 변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고하십시오. 그녀가 깨어나기 직전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어떤 약물이 투여되었죠? 강태민은 이를 갈며 대답했다. 약물이 아니야. 아이야. 5살짜리 여자. 이 보육원에서 데려온 그 꼬마가 나타나자마자 강유진이 깨어났어. 그 아이가 해독제인 것 같아. 아이. 라고요. 기계음 같던 브로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스쳤다. 5세. 여성. 해독제. 흥미로운 가설이군요. 강태민은 그들의 여유로운 태도에 폭발했다. 가설, 지금 장난의 내놈들의 제품에 대한 해독제가 존재한다는 게 알려지면 너희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나? 그 말은 브로케이알을 자극했다. 전화기 저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미스터 캉, 당신은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군요. 해독제라는 단어는 우리 조직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의 보안 문제입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은 자신이 괴물을 깨웠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처리해. 그 아이, 하은이라는 그 계집애가 너희의 비밀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 아이가 존재하는 한 강유진은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의 스테이시스 7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겠지.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던졌다.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정보 감사합니다. 미스터 캉, 변수는 제거되어야 마땅하죠. 우리는 이 해독제 샘플에 지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샘플을 회수하거나 혹은 파괴해야겠습니다. 강태민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강유진은 내 누나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이제 변수의 확보 및 제거입니다. 즉, 그 아이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목표물이었던 당신의 누님이 함께 제거된다 해도 그건 불가피한 손실로 처리될 겁니다. 브로커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살인을 예고했다. 미스터 캉,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이 청소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죠. 대신 모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뱀처럼 속삭였다. 당신이 아우라 테크를 차지하게 되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 히드라의 입맞춤에게 넘겨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거래 조건입니다. 강태민은 전율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스테이시스 7을 팔 생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하지만 강태민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이미 이 사회에서의 패배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좋아, 거래하지. 프로메테우스든 뭐든 다 가져가. 그 대신 확실하게 처리해. 강유진과 그 재수없는 꼬맹이 하은이까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그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당장 알겠습니다. 미스터 캉, 자산이 투입될 겁니다. 브로커는 그 말을 끝으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자산, 그것은 단순한 킬러가 아니었다. 그것은 히드라의 입맞춤이 보유한 가장 치명적이고 비인간적인 해결사들을 의미했다. 강태민은 보안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저 멀리 밤하늘을 밝히는 아우라 타워가 보였다.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강유진이 자신을 비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감사나 이사회의 투표 따위에 의존하지 않았다. 웃어도 누님, 마음껏 그 꼬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강태민의 눈이 텅 빈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제 재벌 총수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도박꾼이었다. 밤은 덫을 놓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강유진은 평화의 별장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한 사설 요새 중 하나로 개조된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아우라 타워에서 출발한 요란한 호송 행렬은 강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미끼였다. 그 안에는 강유진이나 하은이 아닌 그녀와 체격이 비슷한 경호원과 인형만이 타고 있었다. 강유진은 이미 며칠 전 강태민의 자금줄을 공격했을 때부터 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임을 알았다. 평화의 별장은 강원도 깊은 산속, 통신조차 완벽하게 통제되는 고립된 분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아우라테크의 최상급 VVIP들을 위한 비밀 벙커이자 휴양시설이었다. 강유진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벙커의 중앙 통제실에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별장 외곽을 둘러싼 숲에 매복 중인 그녀의 사설 경호팀 케르베로스의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오직 강유진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그녀의 그림자들이었다. 하은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아이는 방탄유리로 마감된 통제실 한쪽 소파에 앉아 강유진이 준 태블릿으로 복잡한 별자리 지도를 보고 있었다. 엄마. 하은이 처음으로 강유진을 그렇게 불렀다. 강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왜? 하은아. 아이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밤 아주 나쁜 뱀들이 와요. 그 뱀들은 엄마가 아니라 나를 잡으러 와요. 강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름 끼치는 직감이었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 뱀들을 잡을 거야. 하은이는 무섭지 않아. 하은은 고개를 들어 강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강유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뱀보다 더 무서우니까. 그 말은 5살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지의 존재가 내린 선언과도 같았다. 강유진은 이 아이가 자신의 약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미스터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아우라 테크 본사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는 강유진의 정신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하은을 입양하고 10억을 송금한 서류, 그리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펜트하우스 내부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강유진은 병약한 모습으로 아이에게 비정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누님은 저 아이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격리하고 회장님의 경영권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강태민의 선동에 주주들이 술렁였다. 강유진의 편에 섰던 이사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박진수 실장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강태민이 경멸 어린 눈으로 외쳤다. 비서 따위가 어딜 감히 끌어내 하지만 박 실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장례를 압도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처럼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은 태블릿을 연단 스크린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회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확보하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세계에 독립된 법의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공식 보고서였다. 내용은 동일했다. 강유진 회장의 혈액 및 모발 샘플에서 원인 불명의 희귀생화학 독소, 스테이시스 7의 미세 반응 검출, 장내가 얼어붙었다. 스테이시스 7이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생소했지만 독소라는 단어는 분명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검출 불가능한 독이 어떻게? 그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비서놈을 당장. 박 실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나 교수의 의료팀에 심겨 있던 강태민의 스파이가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지시로 수개월에 걸쳐 강유진의 영양제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했다고 울부짖으며 고백했다. 강태민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 아니야. 다시 평화의 별장. 중앙통제실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회장님 외곽 3km 지점열 감지 센서 3개가 동시에 끊겼습니다. 케르베로스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전원 전투 태세 섹터 2 C 7적의 침투가 시작됐다. 히드라의 입맞춤이 보낸 자산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최첨단 스텔스 슈트로 열 감지를 피했고 음파 탐지기를 교란시키며 숲을 통과했다. CCTV 화면 몇 개가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팀장님 적들은 3인 1조, 최소 4개 팀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속도가. 외곽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소음기가 부착된 총성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케르베로스 팀원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히드라의 자산들은 살인기계 그 자체였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변수 제거를 위해 프로그래밍된 존재들이었다. 회장님 외벽이 뚫렸습니다. A 구역, B 구역 동시에 강유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함정은 완벽했지만 적의 화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하은을 끌어안고 패닉룸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로 움직였다. 하은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은은 떨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분노한 듯 눈을 감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주주 총회장, 박진수 실장의 마지막 일격이 시작되었다. 강태민 부회장이 자신의 누나를 독살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강태민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직후 자신의 비밀 벙커에서 히드라의 브로커와 통화하는 내용이 음성 파일로 재생되었다. 강유진은 오래전부터 동생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확실하게 처리해 강유진과 그 재수없는 꼬맹이 하은이까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강태민 자신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살인교사, 그것도 5살 아이까지 포함한.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박 실장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강태민 부회장이 이 살인 청부의 대가로 악마에게 넘기려 했던 것. 스크린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떴다. 그것은 아우라테크의 최고 기밀이자 인류의 미래라고 불리던 프로젝트였다. 강태민 부회장은 아우라테크의 심장,
그 자체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의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바로 그때 총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강태민 씨, 살인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강태민의 몰락을 알렸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이 나간 채 웃기 시작했다. 하, 하, 내가 졌다고 내가 아니. 아직이야. 내 선물이 그 꼬맹이를 찾아갈 거거든. 다 같이 죽는 거야. 박 실장은 그제야 강유진이 왜 별장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평화의 별장의 패닉룸, 마지막 방화문이 닫히기 직전 히드라의 리더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신을 덮은 검은색 강화 슈트, 붉은색 고글을 낀 그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샘플을 확보한다. 어미는 폐기한다. 그는 거대한 총구에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강유진은 하은을 감싸 안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하은이 강유진의 품에서 빠져나와 암살자 앞을 가로막았다. 5살 아이가 지옥에서 온 살인 병기 앞에 당당히 섰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위험이 서려 있었다. 암살자는 잠시 주춤했다. 데이터에 없는 반응, 제거. 그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하은이 입을 열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힘 그 자체였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유리와 강화 플라스틱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패닉룸의 강철벽이 울리고 암살자의 최첨단 헬멧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움켜쥐었다. 그의 붉은색 고글 너머로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서렸다. 이것은 규격 외. 그의 슈트가 과부하로 스파크를 일으켰다. 하은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이의 눈동자가 차가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라져. 아이의 두 번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암살자의 헬멧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고 그는 그대로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유진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하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강유진에게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뱀은 없어요. 엄마,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강유진의 품에 쓰러져 잠들었다. 정적. 하은의 비명이라기엔 너무나도 거대했던 그 힘의 파동이 휩쓸고 간 패닉룸에는 끔찍한 고요함만이 맴돌았다. 강유진은 의식을 잃은 하은을 껴안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히드라의 암살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벽에 처박혀 있었다. 강화 슈트는 찢어지고 녹아내렸으며 그 안에 인간이었던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몸을 더 세게 껴안았다. 이 아이는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파괴자이기도 했다. 자신을 살린 그 미지의 힘이
동시에 적을 소멸시켰다. 강유진은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아이는 세상의 이치,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과학과 논리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존재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잠시 후 벙커의 강화된 문이 밖에서 강제로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진수 실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강하은 양 무사하십니까? 그는 주주총회장에서 강태민의 마지막 말을 듣고 그가 동원한 경찰 특공대 및 케르베로스의 잔존 병력과 함께 미친 듯이 달려온 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히 서 있는 강유진과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 그리고 인간의 소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처참한 파괴의 현장이었다. 박 실장은 물론 백전노장의 특공대원들조차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강력한 폭발물이 터진 것도 아닌데 방의 모든 금속과 유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터져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그 암살자의 자네는,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강유진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품속에 하은을 덮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여몄다. 박 실장, 상황은 종료됐네. 생존자는 없어. 이곳을 정리하게. 얼음 여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특공대원들의 부축을 거절하고 아이를 안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나갔다. 벙커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강원도의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피와 화약 냄새 대신 그녀의 폐를 채웠다. 강유진은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은 어젯밤 이 아이와 함께 2번 다시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 아우라테크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섰다. 강태민의 체포와 살인, 교사 혐의, 스테이시스 7이라는 생화학 무기의 존재, 그리고 히드라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자 조직의 실체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강유진은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결단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하은이 곁에 있는 한 그녀의 육체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뇌안개는 완전히 걷혔고 스테이시스 7의 독성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아우라테크의 대청소는 피비린내 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강태민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임원, 특히 헬리오스 바이오건에 연루되었던 이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유진은 자비 따위는 베풀지 않았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녀의 철권 통치에 반기를 드는 자는 없었다. 그녀는 그룹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아우라테크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했다. 시장은 불확실한 리더십보다 냉혹하지만 유능한 여제의 귀환을 환영했다. 강태민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가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도 박진수 실장이 제시한 음성 파일과 자백 영상, 그리고 히드라의 자네라는 물적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강태민은 법정에서조차 그 아이는 괴물이다, 그 꼬마가 모든 것을 망쳤다라고 발악했지만 그것은 그의 정신 이상을 의심케 하는 증거로만 채택될 뿐이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자신이 그토록 차지하려 했던 제국을 단 한 평의 감옥과 맞바꾸게 되었다. 히드라의 입맞춤 조직 역시 치명타를 입었다. 강유진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넘기라는 그들의 협박에 오히려 그 데이터를 전 세계 정보기관과 공유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제외하고 히드라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해서였다. 그녀는 히드라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자신을 향했던 그들의 칼날을 스스로의 목으로 돌려버렸다. 그림자 속에서만 암약하던 조직은 처음으로 햇빛 아래로 끌려 나왔고 각국의 공조로 인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가을의 끝자락. 강유진은 더 이상 아우라타워 펜트하우스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과 함께 평화의 별장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얼음 여제가 되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유일하게 따뜻한 기억이 담긴 곳이었다. 저택의 정원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강유진의 손길 아래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우라테크의 회장이었지만 경영의 많은 부분을 충성심이 증명된 박진수 실장, 이제는 부회장이 된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다. 강유진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저만치 잔디밭에서 나비를 쫓고 있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지난 1년 동안 키가 조금 자랐고 말수도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눈동자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지혜와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강유진은 그날 밤 패닉 룸에서의 일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하은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4년 전 겨울, 태양의 집 앞에 놓여 있던 그 아이가 어쩌면 4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하은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는 지구상의 금속이 아니라는 그 작은 유물 조각이 그 상상을 뒷받침했다. 그녀는 또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봉인했다. 그 프로젝트는 인류의 의식을 데이터화하고 에너지를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였다. 강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인공적으로 만들려 했던 그 힘의 근원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나비를 쫓고 있다는 것을. 인류는 아직 그 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몰랐다. 하은이 나비 쫓기를 멈추고 강유진에게 달려와 그녀의 무릎에 털썩 앉았다. 아이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엄마, 저 나비는 왜 자꾸 도망가요? 강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 미소는 더 이상 계산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온기였다.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바라보면 언젠가는 어깨에 앉아줄지도 몰라. 그녀는 하은을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 하지만 강유진은 이제 알았다. 하은이 고친 것은 스테이시스 7이라는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유진의 영혼을 좀먹고 있던 권력과 공허함이라는 더 지독한 독이었다. 그녀는 3초 만에 아이를 입양했다. 그녀는 10억짜리 수표를 썼고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광기 어린 거래였지만 강유진에게는 생애 가장 완벽한 투자이자 구원이었다. 하은아, 강유진이 속삭였다. 고마워. 내 딸이 되어줘서. 하은은 대답 대신 강유진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강유진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얼음 여제의 제국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제국의 주인은 이제 얼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을 품은 여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태양의 이름은
강하은이었다. 두 사람의 위에는 그 어떤 폭풍도 지나간 듯한 평화로운 가을 하늘이 드높게 펼쳐져 있었다.